빅튜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전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세에 대해서는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세가가 원래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는 속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책이 나왔는데 그 정책 때문에 원래 속성을 이해하기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부동산 정책과 세금이 없을 때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 제도라는 것을 살펴보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집주인이고 임차인은 집을 빌려 쓰는 세입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이라는 돈을 일정 기간 맡기고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주거할 수 있는 장소를 일정 기간 제공합니다. 이게 전세제도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생각해보면 집주인이 무조건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나갈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뭘 떼먹고 주는 게 아니라 온전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세입자는 그 기간 동안 공짜로 산 셈이 됩니다. 집주인은 차라리 월세를 받았으면 남는 게 있었을 텐데 전세를 받게 되면 이론상으로는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집주인은 전세금이라는 목돈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에 자기 돈을 더 보태서 새 집을 살 수도 있고 옛날처럼 금리가 좋았던 때는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가 붙으니까 은행에 넣어두기만 해도 월세를 받는 셈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원하는 사람이 자기 자본이 모자라는 경우에도 전세 제도를 이용해 집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나는 돈이 모자라다. 그럼 5억짜리 집을 사면서 세입자에게 4억 원 전세금을 받으면 나에게 1억 원만 있어도 5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죠. 물론 이 돈 중 4억 원은 세입자의 돈이기 때문에 내 돈이 아니고 그대로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집이 2년 후에 5천만 원이 올라서 5억 5천만 원이 됐다. 그럼 2년 동안 5천만 원 이득을 봤으니까 한 달에 대략 200만 원 정도 돈을 번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는 집주인에게도 괜찮은 제도일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 법이라든지 세금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지방 같은 데서 집값이 잘 안 오른다든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게 될 경우에는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 실패가 되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투자를 잘못한 거죠.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를 할 때도 떨어져서 손해를 보는 부분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가 다 그렇고 그런 위험성은 감수를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은 집값이 오른다는 쪽에 베팅을 한 셈과 같습니다. 그럼 세입자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억 원짜리 집에 4억 원 전세를 내고 들어간 세입자는 사실 1억 원만 어떻게 빌리든지 해서 마련하면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 되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세입자도 전세금에 해당하는 4억 원은 마련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전세로 들어간 세입자는 아무 투자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주인이 집값이 오른다에 베팅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간단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에게 이득이고 집값이 떨어지면 집주인은 손해를 보니까요. 그럼 세입자는 어떨까요? 만약 세입자가 전세를 안 들어가고 집을 샀다면 집값이 올랐을 때는 이득을 보겠지만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손해를 보겠죠. 그런데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전세금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안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죠. 월세만큼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집값이 오르게 되어도 돌려받을 돈은 그대로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면 사실상 손해를 본 셈이 됩니다. 그 집을 샀으면 벌었을 돈이니까요.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간 세입자는 아무데도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진다는 투자를 한 겁니다.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을 텐데 본인이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집값에 대한 인버스 투자를 한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부동산이 있을 때 그 집을 산 집주인은 그 집이 오른다에 베팅을 한 셈이고 그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집값이 떨어진다에 베팅을 한 셈입니다. 전세를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베팅을 안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내가 생각할 때 집값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전세를 살면 안 되고 집을 사서 자가로 들어가야죠.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 옛날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전세 기간이 끝나서 세입자들이 막 쫓겨나고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렸는데 세입자들은 오른 전세금을 낼 수가 없으니까 쫓겨나게 된 겁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는 점에서 세입자들에게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한 이해는 좀 해봐야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집주인이 악마라서 세입자에게 고통을 주려고 전세금을 올립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올리면 안 됩니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전세금을 올려서 받아도 다른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 2년 전에는 지금 전세금보다 비싸게 받지 못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에는 전세금을 더 올려도 들어오려는 사람이 늘어났을까요? 바로 2년 동안 집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른다에 투자한 집주인은 2년 동안 집값이 올라서 더 비싼 전세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버스에 베팅한 세입자는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죠. 일반적인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 겁니다. 물론 반대로 집값이 떨어졌다면 세입자가 승리하게 되고 집주인은 전세금을 올려받을 수가 없죠. 오히려 세입자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깎아가면서까지 세입자를 잡으려고 할 겁니다. 집값이 떨어졌을 때는 집주인이 손해를 보게 되고 세입자의 인버스 베팅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물론 집이라는 것이 투자와 비슷하게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주 중 하나를 담당할 정도로 생활 자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 개념으로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투자 개념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집을 산 집주인이 집값이 오른다에 투자를 했다면 그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들어가는 세입자는 인버스에 투자를 한 것과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기에는 전세로 들어간 사람은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결론적으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쪽에 투자를 한 것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